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결혼할 뻔 했는데 큰 행운으로 파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솔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없기는 매한가지네요. 대체 무슨 이유로 파혼했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계획에 앞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죠. 자기, 지금까지 얼마 모았어? 나 퇴직금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 돼. 정말? 세상에, 나도 그 정도 되는데. 정말? 딱 2억은 아닌데 이것저것 합치면 1억 9천 정도? 그럼 얼추 2억 되네. 우리 둘이 2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4억으로 신혼집 구하면 되겠다. 이야, 이거 다행이다. 사실 나는 돈 모자라면 대출 껴야 하나 걱정했거든. 요즘 금리도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출 안 끼고 결혼하는 게 좋지. 뭐 요즘 대출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별로 없잖아. 신혼집 구할 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데 우리는 그럴 걱정 없어서 좋다. 그럼 결혼 전까지 2억 마련할 수 있겠어? 그럼 결혼 예정일까지 계속 매달 저축할 거니까 가능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신혼집은 4억 원대로 구하고 나머지 예식장 비용이나 자잘한 건 내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는 걸로. 내가 2억 조금 넘게 모았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우리 둘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죠.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보다 몇 배를 많이 받아서 돈 모으기 수월했습니다. 다행히 서로 재정 상태가 비슷해서 문제없이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몇 달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틈나는 대로 괜찮은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몇 군데 돌아다녀 보던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자기야, 나 여기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적당하고 평수도 넓어서 좋아. 무엇보다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자기는 어때?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지금까지 봐온 집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그렇네. 주변 인프라도 좋고.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좋다고. 두 분 정말 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원래 이 정도 시세로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마침 집주인분들이 급히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겨서 싸게 내놓았어요. 이런 기회 놓치면 정말 손해지. 앞으로 올라갈 집값까지 생각하면 땡 잡은 거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의 결정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계속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 값이 싸서 혹시라도 매매 사기일까봐 몰래 알아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기회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계약해야겠다고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진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주말에 나머지 잔금까지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3일 전 남자친구가 돌연 전세로 바꾸면 안 되냐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세로 시작하자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엄마? 어머니께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우리 신혼집에 왜 어머님이 나와? 사실 엄마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 뭐? 돈? 아니 갑자기 왜?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고. 얼마나? 한 2억 정도? 뭐? 2억?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남자친구한테 대강 들어보니까 예비시모는 남자친구가 2억 가까이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카페 차리고 싶다며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시는 거 없잖아. 물론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처럼 빌려달라고 하지 않으셔. 그것도 2억씩이나. 자기 2억 조금 넘게 모았는데 그거 다 빌려드리면 우린 어쩌라고. 결혼식이고 뭐고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다 전세로 시작하자고? 재계약할 때마다 계약금 올려주고 그러지 못하면 이곳저곳 알아보고 이사 다녀야 하는데 그게 좋아?
이왕이면 우리 명의로 된 집 마련해서 편하게 살면 좋잖아. 전세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전세로 시작하는 부부들 많잖아. 그래서 기어이 빌려드리겠다 이거야? 물론 자기 의견도 중하지. 부부니까 허락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난 자기가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나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 자기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 키웠는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라니까? 그런 엄마 소원이 카페 하나 차리는 거라는데 자식으로서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난 자기한테 이런 말도 안 꺼낼걸? 그냥 내 선에서 마무리했을 거야.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도 본인 앞가림하고 난 다음이지. 자기 이러는 거 지금 나한테 대리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언제 대리 효도라고 강요했어. 그건 아니지. 그동안 자기가 모은 2억 어머님께 드리고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는 거잖아. 그걸로 신혼집 전세금 해결하고. 나한테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니? 어머님도 그래.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부탁을 하실 수 있어?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어느 세월에 커피 팔아서 2억을 갚을 건데. 우리가 제대로 돈 달라고 할 수나 있겠냐고. 결국 흐지부지하고 못 받을 거잖아. 아니야, 좋은 자리로 고르셨대. 거기 카페 차렸다 하면 무조건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 카페 우리 거잖아. 잠깐 엄마한테 빌려드린다고 생각하자. 우선 전세로 시작하고 둘이 열심히 모아서 평수 넓혀 집 사면 돼. 참 말이 쉽다. 그래서 어머니께 돈 빌려드리고 싶다 이거지? 그럼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뭐? 지금 그 말 파혼이라도 하겠다 뭐 이거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괜히 카페 차린다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짐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솔직히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용돈이랑 생활비 챙겨드렸어. 나머지는 내가 쓸 거 쓰고 저축한 거고.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 나이에 일이나 할 수 있겠어? 엄마 스스로 돈 나올 건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2억을 빌려드린다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자기가 돈 빌려드린다면 파혼할 거야. 난 뭐 효도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돈 안 드리는 줄 알아? 결혼계획 세우면서 약속했잖아. 2억씩 보태서 4억으로 집 마련하고 나머지 돈으로 해결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하니? 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랑 파혼하고 어머님께 카페 차려드리던지 아니면 어머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랑 결혼하던지. 자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무리 결혼 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파혼 생각하는 거 너무하잖아. 내가 너무하다고? 이건 자기가 너무한 거야. 나한테 무리한 부탁한다고 생각 안 해?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어. 자기가 돈 빌려주면 파혼할 거라고. 얼른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제 고함에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며 어머니께 돈 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매듭 짓고 해결하라고 했어요. 다시는 카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카페 사건은 잘 해결되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주말에 집을 계약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급한 출장으로 남자친구 혼자 계약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같이 가면 좋은데 혼자 가서 어떡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갑자기 출장 잡혔다고? 급히 지방에 내려가야 해. 거리가 꽤 있어서 비행기 탈 건데 그래봐야 월요일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혼자 계약 잘할 수 있지? 그럼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자기 계좌로 2억 보낼게. 계약 마치면 바로 연락할게. 저는 남자친구 계좌로 돈 2억을 입금했고 계약 관련한 일을 모두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계약할 때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했어요. 공동 명의 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한창 회사 일로 정신없을 때라 서류고 뭐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남자친구는 무사히 계약했다며 문자를 남겼어요. 우리는 결혼식까지 3달 남은 상황에서 신혼집에 미리 입주하여 살림살이를 정돈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생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남자친구가 대뜸 서로의 돈은 터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의 돈을 터치하지 말자니.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부부 될 사이인데 어떻게 터치를 안 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의 벌이를 존중해 주자는 거지. 옛날이야 여자가 모든 돈을 관리했지만 요즘은 안 그러잖아. 각자 벌어서 생활비 반반씩 내고 사는 부부들 많아. 서로가 얼마를 벌든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응,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싫어?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각자 벌어서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만 반반씩 부담하자는 거야. 나쁘지 않잖아. 뭐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글쎄, 자기 저번에 나랑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 안 했잖아. 부부니까 투명해야 한다고 모두 공개하자며 매달 얼마 받았는지 지출은 얼마인지 저축이며 생활비며 같이 가계부 확인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터치하지 말자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 조언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뭐 여유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얼마 벌었냐, 지출이 얼마냐 솔직히 머리 싸맬 일도 없잖아. 그냥 여유롭게 각자 알아서 벌고 알아서 저축하고 낼 거 있으면 모두 반반 부담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로 대략 어느 정도 버는지 알고 매달 액수 정해서 같이 저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이번에는 2세 계획까지 미루자고 하더군요. 뭐?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 아니 왜? 생각해봐.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7억 이상 든대. 아니 우리 지금 신혼집에 모아놓은 돈 다 집어넣었는데 애 낳으면 어쩔 거야? 무슨 돈으로 키우냐고? 우리 돈 벌고 있잖아. 매달 버는 돈으로 저축할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얼마나 미루고 싶은 건데? 한 2년 정도 미루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엄연히 한 생명인데 무책임하게 낳으면 안 되지. 2세 계획 조금 미루고 돈 모으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뭐 2년? 자기 요즘 정말 왜 이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야? 신혼집을 전세로 하자고 하질 않나? 각자 버는 돈 터치하지 말자고 하질 않나? 이제는 내까지 미루자고?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 우리 가족 앞으로 잘 살자고 이러는 건데. 그 뜻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건 무리야.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 나이 적지 않아서 얼른 애 가져야 한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2년 뒤면 35살이야. 지금도 애 갖는 거 노사님 마당에 2년 뒤에 갖자는 말이 나오니?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그때 돼서 임신 못하면 어쩌려고. 1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애 낳아야지. 여자라고 언제나 임신 잘 되는 건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임신할 확률이 점차 줄어든다고.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요즘 연예인들 봐. 다들 나이 많은데 잘만 임신하잖아. 보니까 의학도 발달해서 임신 확률 높여준다더라. 나이 먹는다고 무조건 임신 안 되는 거 다 옛말이야. 나도 다 알아봤어. 35살은 괜찮다니까. 남자친구는 제게 본인 생각을 막 설득하다가 알람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며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아, 또 빠져나갔어. 대체 돈 나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이래서 언제 돈 모으냐고. 나름대로 벌만큼 버는 사람이라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는 않았는데 생각할수록 수상했습니다. 요즘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하더군요. 돈 터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2세 계획을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돈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죠.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의견 충돌만 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미뤘고 저는 달라진 남자친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급히 전화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문자로 주소를 하나 보낼 테니 당장 그리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러나 의아했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니 서둘러 퇴근해서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개업을 앞둔 카페였습니다. 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긴 뭐예요? 모기는 내 가게지. 네? 어머니 가게라고요? 아니, 무슨 돈으로 카페를 다... 여기 번화가라 임대료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얘는? 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니? 내가 그깟 돈 하나 없을 줄 알아? 말이 나와서 하는데 네가 돈 빌려주기 싫다고 그렇게 반대했다며?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다른 데 빌렸다. 됐니?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아우 됐어. 이미 지난 일 해명해봤자 뭐하니? 그럴 시간에 얼른 내일이나 도와. 뭘 도와달란 말씀이세요? 아, 보면 몰라? 지금 개업 준비 중이잖아. 얼른 마무리해서 문 열어야지. 여기 월세가 얼만데? 너 얼른 저쪽 청소 마무리하고 여기 정리 좀 도와주렴? 이 많은 걸 다요? 그러니까 널 불렀지. 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보렴. 한 명보다 둘이 낫지. 그럼 오빠도 부르지 그러셨어요. 둘보단 셋이 낫잖아요. 아우 바쁜데 뭐하러. 일하고 피곤할 텐데 좀 쉬게 둬야지. 어머니 저도 내내 일하다 왔어요. 피곤한 건 똑같다고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걔는 와봤자 제 역할 못 해낸다는 거지. 워낙 보는 안목이 없잖니. 반면에 우리 예비 며느리는 센스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카페 분위기로 리모델링 했는데 살짝씩 보완할 게 있더라고. 그래도 나보다는 젊은 네가 보는 눈이 있지 않겠니? 내 아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괜히 답답하기만 해. 너랑 나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서 좀 도와줘. 속은 그게 아니면서. 본인 아들 고생시키기 싫은 속셈 훤히 보였습니다. 만만한 게 며느리죠. 젊은 감각 운운하면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짜증나고 귀찮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발을 들였는데. 오늘만 대충 돕고 두 번 다시 안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잡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카페 이야기를 꺼냈죠.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어머님 카페 다녀왔어. 가서 개업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오는 길이야. 그래? 고생했네. 자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어머님 카페 준비 중인 거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도 요즘 워낙 바빠서 말한다는 거 깜빡했어.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아무튼 개업하면 오라셔. 그래 가야지. 축하드릴 겸. 난 어려울 것 같아. 이번 달 얼마나 바쁜지 자기도 알잖아. 어머님께는 자기가 잘 말씀드려줘? 아무리 바빠도 잠깐 들리는 것도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나 정말 미칠 지경이라니까? 거기다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오늘도 원래 야근 예정인데 어머님이 하도 급하게 빨리 오라고 하셔서 미루고 퇴근한 거야. 개업하면 먼저 가서 축하드려? 나는 따로 찾아뵐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인사드려야지 뭐. 알겠어 그럼.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라 카페는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자친구가 저 대신 전했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 핸드폰에 불난 듯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업무 보느라 바빠서 부재중으로 온 걸 확인했고 몇 번은 중요한 회의 중인데 전화가 울려서 아예 꺼놓기도 했고요. 그러기를 며칠째 도저히 못 참겠기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퇴근하고 카페에 와달라고 말했어요. 예.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세상에 저 혼자만 바쁜 것도 아니고. 너 오늘 퇴근하고 별일 없지? 뭐 보나마나 없겠지. 와서 저번처럼 도와주렴? 나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아니,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저러나 짜증이 확 몰아쳤어요. 역시 한 번 도와준 제가 바보죠. 초장에 선을 확 그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할 일이 없어요. 결혼식 준비 막바지만 더 정신없는 거 모르세요? 거기다 집안일은 또 어떻고요. 일하랴, 결혼식 준비하랴, 집안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러지 말고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아들 찬스 쓰셔야죠.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마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개업 준비 잘하시고 그럼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예비 시모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이 나게 걸려오는 예비 시모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예비 시모와 줄다리기 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귀찮게 굴었어요. 카페 개업한 거 못 들었니? 들었어요. 그럼 한번 찾아와서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찌 코빼기도 안 비춰? 마음은 그러고 싶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없는 거. 아이고, 결혼 2번 했다가는 초상 치르겠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네 할 도리는 해야지. 결혼 전부터 이렇게 나오면 너만 손해야. 명색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겠니?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연락이며 발길이며 뚝 끊고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하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연락 못 드린 거 아니잖아요. 서운해 마세요. 그럼 와서 개업 축하 좀 해줘라. 그래도 며느리인데 네가 와서 얼굴 비춰야지. 우선 알겠어요. 오빠랑 시간 맞춰서 한번 들을게요. 예비 시모는 날마다 전화해서 언제 오냐며 독촉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둘이 어찌나 쪼아대는지 해서 어렵게 시간 쪽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더군요.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료를 뚝딱 만들더니 좋은 자리에 앉아서 쉬라는 겁니다. 저는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보렴. 시모가 부른 곳은 커피와 음료를 만드는 곳과 카운터였고 제게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넌 머리 좋고 똑똑하니까 레시피 보면 뚝딱 만들 수 있지? 네? 너도 알겠지만 난 늙어서 그런가 영 머릿속에 안 들어오네. 자꾸 버벅거리고 심지어 포스기 찍는 것도 가끔 헷갈릴 정도라니까? 여기 매뉴얼 있으니까 한번 훑어만 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커피 만들고 계산하라고요? 그럼 나 혼자 하라고? 모처럼 며느리가 왔으면 좀 도와야지. 늙은 시어미가 장사해보겠다고 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 많이 몰려올 거니까 얼른 훑어봐.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개업해서 왜 이렇게 애타게 찾나 했더니 저를 부려먹을 속셈이었어요. 막상 카페 차리긴 했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손님은 밀려오니 제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 아무리 훑어본다고 해도 자격증 있는 어머님이 더 잘하시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드시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판국에 인건비가 얼만데 아르바이트생은 무슨. 아우 시끄럽고 얼른 일이나 도와. 시모는 제게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짝이라도 한 듯 손님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정신없이 커피를 만들고 계산하면서 계속 제게 잡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손님이 많아서 정신 없어지자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모 대신 주문받아 계산까지 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실랑이 하다가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 자기야 괜찮아? 아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거 하나 못해서 다치기나 하고. 그게 도와주다 다친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좁은 공간에서 시모랑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투를 벌이다 손을 크게 대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지만 꽤 크게 된 터라 한동안 고생길이 훤했어요. 더군다나 손을 다쳤으니 업무에 지장도 생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진짜 서운했는데
남자친구는 카페 일이 바빠서 정신 없으신 거라고 둘러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괘씸한 심호보다 회사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손을 다쳐서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임을 보고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다 나을 때까지 쉬라며 배려해 주더군요. 결국 업무 지원에서 빠지게 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서 쉬게 됐죠. 그러는 김에 쉬는 동안 바빠서 해결 못한 일이나 처리하자.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어라고 마음을 다독이며 결혼 막바지 준비에 집중했죠. 그러다 이참에 서류 준비해서 공동명의로 바꿔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 계약서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이참에 쉴 때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뭐하러? 그냥 푹 쉬지. 쉬면 뭐해? 딱히 할 일도 없고 답답해서 싫어. 그래서 그동안 못한 일 해결할 거야. 알아보니까 공동명의 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꽤 많더라?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 근데 계약서 어디다 뒀어? 저번에 통장 넣는 곳에 뒀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봐도 없네? 아, 그거... 글쎄, 난 거기다 뒀는데. 없다니까? 여기다 둔 거 맞아? 잘 생각해봐. 거기다 뒀다니까? 그럼 왜 없어? 여기 있어야 하는데? 뭐 어쩌다 빠졌거나 잃어버렸나 보네. 그게 말이 돼? 아, 진짜. 다른 데다 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 됐어. 그럼 하는 수 없지. 계약한 부동산 들러서 확인해 볼게. 뭐, 안 돼! 남자친구는 안 된다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춤거리니 남자친구는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우연히 지나갔는데 가게가 비어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소리야? 뭐, 요즘 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 경기가 삭막하니까 문 닫는 집 많은 것 같더라.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문을 닫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 사정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떡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공동명의 하라고.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 천천히 하면 되지. 서류 어디에 뒀는지 정말 생각 안 나? 내가 한번 잘 찾아볼게. 뭐 어디 있겠지. 저는 우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불편한 손으로 이곳저곳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계약서는 나올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저와 같이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시모집에 있을 수도 있다며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못 찾았다길래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부동산 쪽으로 지나가는데 멀쩡히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서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자 주인이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긴 왜 닫아요? 아, 그럼 혹시 리모델링 하셨나요? 그래서 며칠 문 닫으신 적 없으세요? 네? 리모델링 한 적 없는데요? 요즘 집안에 재개발된 곳이 많아서 집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주말에도 문 여는데요, 무슨. 사장님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가게가 텅 비어 있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계약서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복사해둔 계약서를 찾아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죠. 이게 뭐야? 계약서가 왜 이래요? 네? 아니 우리 집이 왜 월세로 계약되어 있냐고요? 보증금 2천에 월 150이라뇨? 어머나,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본인들이 그렇게 계약해놓고선. 아, 맞다. 이제 생각나네. 잔금 치르는 날 남자친구 혼자 계약하러 왔었죠? 그때 남자친구분이 갑자기 월세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한 거고요. 뭐라고요? 둘이 합의해서 계약 진행한 거 아니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봐온 공포 영화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머리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죠. 갑자기 무슨 돈으로 카페를 차렸나 했는데 앞뒤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복사한 계약서를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자친구 면상에 그대로 집어던졌죠. 남자친구는 제 행동에 한번 놀라고 계약서를 살펴보다 또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우선 앉아봐.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진정하고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너 내 돈 2억 어떻게 했어? 혹시 그 돈으로 카페 차려드렸니? 그게... 그러니까... 이 미친...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 온몸을 두들겨 때리고 보이는 물건 족족 다 집어던졌어요. 네가 감히 날 가지고 놀아? 그동안 이상한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었어. 네가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하나 싶었는데 이제 알겠다. 막상 내 돈으로 카페 차려줬는데 뒷수습은 해야 하니 혼자 똥줄 탔을 거 아니야? 너 정말 미쳤다. 어떻게 나 몰래 이딴 짓을 벌일 수 있어? 네가 계약서 감추고 입 다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널 믿고 2억 준 거라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메꾸려고 했어. 계약 기간만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장사 잘 되면 매달 얼마씩 준다고 약속하셨어. 정말이야. 그래서 서로 돈 터치하지 말자고 한 거니? 이세 계획도 그것 때문에 미룬 거고? 네가 정말 간땡이가 부어도 제대로 부었구나. 이딴 사기를 버려놓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디? 나 몰래 다시 1억 8천 모으면서 매달 월세로 150만 원씩 내니까 참 좋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네 엄마 카페 차려주는 네 효심 내가 진짜 인정할게. 자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네 엄마 도와주겠다고 다치기까지 했어. 그 카페가 내 돈으로 차린 건 줄도 모르고 바보 천치같이 이 꼴이 났다고. 자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화난 거 알아. 나라도 그러겠어.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일 친 거 화날만 하지. 그런데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자기도 그때 봤지? 카페 장사 잘 되는 거. 그거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야. 요즘 사람들 재테크한답시고 투자하잖아. 우리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자. 내가 모은 돈은 우리 결혼 비용으로 예산 잡고 나중에 이사할 때 쓰려고 제껴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돈 모아서 해결할게. 집은 월세로 지내는 동안 나머지 돈 모으려고 했는데 이왕 알게 됐으니 계약 끝나면 대출받아서 전세로 이사가자. 지금 그 말이 이 상황에 맞다고 생각해? 대책 없는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기까지 안 해? 이렇게 된 거 들켰으니까 이젠 네가 쌍떡 같이 치우자 뭐 이거야? 자기야, 말 좀 가려서 해. 똥이라니. 나 엄마한테 그냥 빌려준 거 아니야. 투자 목적으로 드린 거라고. 매달 얼마씩 꼭 받을 거야. 글쎄 그걸 왜 내 돈으로 하냐고.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넌 그딴 말 짓거릴 게 아니라 무릎부터 꿇고 사과하는 게 맞아. 그럼 어떡해.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무릎 꿇는다고 화가 풀리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자기 속이고 마음대로 행동한 거 다 잘못했어. 그럼 저축하는 금액이랑 생활비 내가 더 낼게. 그럼 되잖아.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지가 사고 쳐놓고 조금 더 내는 거로 마무리하려는 심보가 가짜났습니다. 이미 집에 오기 전부터 파혼할 생각이었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에 다시 한번 파혼할 결심이 섰어요. 아주 남은 정마저 다 털렸거든요. 필요 없어. 난 너한테 내 2억 다 받아낼 생각이거든. 그뿐이야. 혼인, 빙자, 사기죄든 뭐든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내 돈 되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2억 토해낼 준비해. 처음부터 네가 돈 2억 빌려드리자고 했을 때 바로 파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물러터서서 그러지 못한 게 한이다. 자기야, 이 집 네 명의로 계약한 거니까 알아서 해. 난 짐 챙겨서 나갈게.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서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파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사랑보다 돈이 먼저일 수 있니? 너도 그랬잖아.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 돈 가지고 몰래 카페 차려드리지 않았겠지. 그래놓고 네가 나한테 사랑을 운우네? 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다물어.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수습하라고. 이미 식장 위약금이며 뭐며 정리할 게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말자. 그러길래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네가 친 사고니까 네가 수습하는 게 맞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그러라고 시켰어?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싼 똥은 네가 해결해. 나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뭐 민폐? 야, 너 정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말만 심했지? 어디 한번 행동으로 더 심하게 해볼까?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남자친구를 밀치고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손에 낀 반지를 빼서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우린 파혼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 친 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부동산 사장님도 제 편을 들어주며 증인으로 나서주셨습니다.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고 문자 내용과 증인까지 있으니 재판 결과는 제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돈 2억을 배상하는 것과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자 이제야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찾아와 제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네 돈 2억 당장 돌려줄게. 그래도 사랑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안 그래도 요즘 카페 손님이 뚝 끊겨서 막막한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너한테 2억 주고 나면 남은 돈 몇 푼 없어.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자기 말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난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잘 해보고 싶었다고. 그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기회에 나 제대로 느끼고 반성했어. 시작하긴 뭘 시작해. 미쳤니? 너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 줄 알아? 그것도 돈 때문에. 이로써 명확해졌지. 네가 돈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소용없어. 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을 생각이거든.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카페 망하지 않게 효심 제대로 발휘하고 매달 월세 150만 원씩 내면서 어디 한번 쪼들려봐. 그게 네 업보니까. 저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경고했고 그 둘을 매몰차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그 다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냈습니다. 소문으로는 얼마 못 가 카페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전 남자친구는 엄마 때문에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150만 원씩 월세만 내게 생긴 상황입니다. 참 고소하죠? 아무나 카페 하는 줄 아나. 이참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두고두고 후회하길 바라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